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화나는 뉴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일본 있잖아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그러니까 어저께죠, NHK 프로그램 일요 토론에 출연했는데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대요. 일본은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3억 원을 벌써 출연했다. 한국은 서울과 부산의 소녀상에 대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소녀상 치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베 총리는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한일 양국이 서로 확인했다. 한국은 이 합의를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 신용의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권을 바뀔 거를 알고는 있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박근혜 정권이 싸질러 놓은 것을 다음 정권에서 치우게 생겨버렸어요. 게다가 총리가 이런 말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행동도 취했어. 아베 총리가 NHK 프로그램 출연하기 전에 이례적으로요,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요 일시 귀국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니네 나라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외교관 다 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위안부 합의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거 아직까지 밝히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는 그 합의문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정부에선 막무가내잖아. 근데 아무튼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일본이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는지 진짜 너무나 궁금해요.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혼이 비정상인 정부잖아. 이런 정부가 했던 일이니까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고요.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일본 총리를 막 욕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나올까? 뭔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부터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페이스북에서요 엄청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봤어요. 이게 뭐였냐면요, 미국의 노스다코다, 이 인디안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 원주민 보호구역에 송유관이 건설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민 보호구역을 해칠 수가 있다. 환경도 해치고 자기들 문화도 더 해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영상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요, 서부 개척 시대에 인디안들 탄압했던 미국 군인 있죠. 네. 이 미국 군인 복장을 한 백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봤더니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이 군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침략하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고 당신들의 언어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신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사죄의 말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백인 군인이 무릎을 꿇으니까 그 뒤에 있던 다른 건장한 백인 남성들도 다 무릎을 같이 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원주민들 있죠. 원주민들 중에 아주 원로로 보이는, 그 설명에는 주술사로 나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원로 한 분이 이 백인 군인의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이 군인 아저씨가 뭐 자기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조상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백인 군인들은요, 재미나게 현역 군인은 아니래요. 퇴역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송유관 반대 시위에 나선 원주민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말,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경찰이요, 원주민들이 시위하는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물대포도 쏘고 슈렉가스도 쏘는 등 격렬하게 탄압을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야. 이거 한국 경찰이 하는 짓이 미국에 수출됐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튼 경찰의 이런 탄압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니까 퇴역 군인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촛불 집회 초창기 때 예비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촛불 집회 참가자들 보호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백인 퇴역 군인들이 원주민들이 시위하는 것을 그 외곽에서 둘러싸고 경찰들이 감히 물대포나 추리탄 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아까 박 PD 얘기처럼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원주민들에게 자행했던 나쁜 짓을 용서해달라 사죄를 구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진정한 사죄는 이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박근혜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 아베 내각 이 사람들도 이 동영상을 보고 좀 깨우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죽을 때까지 그런 사과는 안 할 겁니다. 거짓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진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지도 않는다. 귀가 캥길 때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은 모두 틀렸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거짓말 신호들이 따로 있다. 5년의 조사기간 1083개의 거짓말 사례에서 뽑아낸 한국인만의 거짓말 특징 25가지.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우리,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나라.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무감각해진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행동 심리학.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한국인의 거짓말. 도서 출판 추수밭.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조만간 수입산 계란이 약 200만 개 가까이 한국에 온다고 해요. 저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관련 절차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계란 품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품질요? 예, 이 계란은 우리 토종 계란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품질 얘기가 나오느냐? AI가 창궐한 이후로 전반적으로 계란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요, 문제는 이 계란의 품질을 알려면은 등급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고기도 A++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계란도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등급 판정의 신뢰성이 유치원생들도 들으면 웃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겁니다. 오, 진짜예요? 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이러한 걸 한다고 하는데요. 계란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등급 판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퀄리티가 담보됐을 때, 그때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장 주인이요, 수만 개의 계란 가운데 보통 1000개의 계란을 가지고 와서 등급 판정을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가원은 이 중에 100개를 무작위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한대요. 아니, 원래 수만 개 중에 100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농장 주인이 골라놨던 것 중에 100개를 선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단위 자체가 급격히 바뀌죠. 수만에서 1000에서 100 쫙쫙 떨어지죠. 외관 검사, 비투과 검사, 내부 검사 이런 걸 통해서요, 계란 품질을 A에서 D까지 레벨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개의 계란 가운데 A가 70% 이상, B가 20% 이상, D가 3% 이하면요, 해당 농장의 계란은 모두가 1+ 등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A급이 70개, B급이 20개, D급이 3개 아래쪽으로만 나오면 이 100개를 통해서 수만 개는 다 A급이 되는 거야. 아니, 원래 1000개를 농장 주인이 선발한다고 했었을 때 네. 1000개는 무조건 가장 좋은 걸 선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D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게 나오기가 더 어렵겠죠. 그리고요, A와 B를 합쳐서 90% 이하로 나왔거나 D가 3% 이상 나오면요, 이 농장의 계란은 모두 1등급 또는 2등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나 D 이 등급의 계란 10개가 A급, B급 계란 90개와 섞여도 1+ 등급으로 유통이 된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A급, B급 계란은 90개고 나머지 99,910개는 다 D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빙고.
근데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란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검사할 수 없고 무작위 추출하는 로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니 무작위로 추출하려면 처음부터 수만 개 중에 무작위를 추출해야지. 계란 생산량이 워낙 많대요. 근데 이렇게 워낙 많은데 왜 한 판에 10,000원이지? 이처럼 등급 판정을 받는 계란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계란의 단 7%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절대 다수인 93%는 판정조차 받지 않고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고 봤더니요. 농장에서 학교 급식, 대형 마트에 납품할 때만 등급 판정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를 한대요. 그렇지 않은 증명이 필요 없는 소형 마트, 재래시장 이런 데는 판정을 아예 받지 않은 계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예전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도 봤어요.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계란 어떻게 사용하느냐? 액난으로 만든대. 그렇죠. 액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빵가게나 이런데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먹지 못하게 되기 일보 직전의 계란들을 그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빵이나 이런 데 만든다는데 우리 애들 도저히 못 먹이겠더라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크에도 다수 들어가 있죠. 자, 이 시점에서 그동안 왜 내가 계란 한 판을 사면 하자가 있는 것들이 끼워져 있었는지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초점이 삼성가로 향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조만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 얘기냐면요. 삼성그룹의 2인자로 통하는 분이 있죠.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부회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이 사람이 이번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고 해요. 네. 오늘 아침에 두 사람은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자칫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1시쯤인데요. 이따가 저희 녹음 끝날 때쯤이면 벌써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최지성, 장충기 미래전략실의 넘버1, 넘버2인데 이들마저 특검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특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 실장은 오전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지 않은 거면 인정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튼 최 실장은요. 삼성그룹의 2인자로 불리잖아요. 삼성이 최 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던 주요 경영진 중에 한 명으로 꼽히니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드래곤이 12월 6일이었죠. 청문회에 나와서 말 사주고 어쩌고 저쩌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최지성 실장으로부터 처음 보고받았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조만간 이재용이 법정에 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이런 점을 좀 안타까워하네요. 이재용이 법정에 쓰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최지성은 직장인들의 신화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친화적인 비즈니스맨이 쓰레기 범법자로 전락한 이 모습이 참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분 참 이미지도 좋고 경영도 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 돈 때문인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 이런 뉴스 너무 많이 보고 들으셔서 짜증나실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그냥 물가 얘기는 제껴놓고 가계 소득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도 치솟아주면 좋잖아. 그렇죠. 되레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호. 전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세금 이런 거를 다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말하죠.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작년 3분기 0.7%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물가는 이거에 한 10배는 더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부 기준으로도 1에서 2%씩 오르죠.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크지만 그러면 임금도
최소한 그 정도는 올라줘야 원래 했던 생활 수준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0.7%입니다. 증가율이. 그러니까 사실상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실질적인 소득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외벌이 가구의 소득은 처참합니다. 작년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 지갑이 이렇게 얇아졌군요. 예, 여기는 차라리 마이너스야.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요. 작년 3분기 외벌이 가구 소득은요, 371만 원인데 전년 3분기보다 6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 수준으로 상황이 나빠지니까 정부가요, 설 연휴 직전에 긴급 민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뭘 발표할까 예상을 해보면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를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요즘 열에 아우이 망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때 기본소득 같은 거 주겠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만능 키와 같은 게 기본소득인데, 트럼프 취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20일 날이니까 이제 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많대요. 외국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요즘은 글로벌화가 다 돼 있어서 미국 내에는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 많잖아. 그렇죠. 다 해외에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거 용납 못해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애플로 비롯해가지고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들까지 다 싸잡아서 다 공장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두 업체가 100기를 들어버렸대요. 오. 트럼프 압박에 넘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또라이의 협박이 먹히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포드가 먼저 100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클라이슬러까지 미국 내에서 일자리와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클라이슬러는 8일 현지 시간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총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2020년까지 미국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의 공장 설비를 교체하겠다, 그리고 2,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클라이슬러는요, 이들 공장에서 지프 브랜드의 외거니어, 그랜드 외거니어, 트럭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미시간 공장의 설비를 개선한 이후에는요, 현재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픽업 트럭도 이 공장으로 옮겨와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멕시코 공장이 캐파가 많이 줄어들겠군요. 그렇죠. 이에 앞서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포드도 총 16억 달러의 산루이 포토시의 소형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취소하고요, 미시건에 7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해요. 아무튼 트럼프의 압박에 다들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내에서 공장도 새로 짓고 일자리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건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배달의 민족 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요. 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창조 사기가 들통이 났어요. 아니, 창조 사기요? 창조 사기는 그런 거죠. 박근혜, 최순실이 하도 창조 경제 떠들고 다녔잖아요. 결국 자기들 지갑을 불리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러고 다니니까 사기꾼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창조 사기. 어허, 얼마나 창조적인가요? 예, 들어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배달의 민족에 유령 업체를 일단 등록을 해서요, 음식 주문을 마구 시킨대요. 그런데 실제 매출은 없어. 그러면 그 음식 누가 먹은 거예요? 음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무도 먹은 게 아니죠. 주문 자체가 유령 주문이라는 겁니다. 아하. 대신에 이렇게 주문을 하면요,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현금으로 교환을 해서 이거를 들고 튀었다는 거죠. 아, 실제로 음식 주문한 건 아니고 그냥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허위 주문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음식을 주문하려면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를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이 배달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결함이었던 건데요. 부산 동부경찰서가요, 오늘 컴퓨터 사기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을 했는데, 정모 씨와 그리고 공범 2명이 어떤 짓을 했느냐, 작년에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족발집 그리고 유령 음식점 업소 3곳을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60대, 유심칩 200개, 번갈아 가면서 업소 3곳에 족발과 짜장면을 주문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하나당 하루에 많게는 6번의 주문을 했지만 실제 음식과 돈이 오고 가지 않은 거죠. 유령 주문인데 아니 그러면 결제나 이런 걸 분명히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배달의 민족은요, 주문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만나서 결제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 만나서 결제 방식을 선택했지만 실제 만나진 않은 거군요. 그렇죠. 다 자기네들끼리 짜고 친 주문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결제고 음식이고 없었던 거죠. 4개월간 주문한 건수가 16,000여 건, 우와. 18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것도 왜 18이야? 주문자 명의로 주문 금액의 2.7%가량인 5천만 원의 포인트가 쌓였고요. 우와, 이렇게 많이 쌓여요? 네, 이들은 적립 포인트를 이용해서 진짜 주문을 합니다. 아하하하. 이건 진짜 주문이죠.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일당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4,800만 원을 받아서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몇 달 뒤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특정 업소와 전화번호로 주문이 폭주해서 이거 너무 수상하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죠. 이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칠 수도 있군요. 창조 사기입니다.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영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살의 유능한 프로그래머 칼렙이요, 자신이 다니는 세계 최고의 검색회사 사내 이벤트에 당첨이 됐거든요. 예. 엄청난 행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행운이 뭐였나 봤더니만 그 회사 회장의 비밀 연구소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냥 먹고 노는 것만은 아니고요. 튜링 테스트라고 아시죠? 네. 인공지능이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테스트잖아요. 이 튜링 테스트에 참가하게 됐어요. 근데 튜링 테스트의 대상이 놀랍게도 너무나 이뻐, 너무나 사랑스러워, 네. 아주 여성적이고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에이바라는 로봇입니다. 아, 생각납니다. 이 영화. 진짜 모습이 선녀 같은,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이 칼렙은 젊은 나이잖아. 결혼도 안 했잖아. 에이바에게 로봇인 줄 알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괜히 안쓰러운 거야. 너무나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이지만. 그런데 에이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니 이쁜 모습을 한 로봇이지만 마음이 더욱더 흔들린 거죠. 그렇지만 이 칼렙은 이게 로봇인지 알기 때문에 실제 실행 못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이 회장이 기존에 자유를 원했던 로봇들을 모두 다 파괴해버린 거야. 무참하게. 이 동영상을 보고 마음을 바꾸기로 합니다. 에이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탈출을 돕더라고요. 실제로 둘이 탈출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막판에 반전이 있었죠. 어떻게 됐냐면 탈출하기 직전에 에이바가 마음을 바꿔요. 태도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혹시 내가 네 애미다? 그거 말고요.
자신을 도와줬던 이 프로그래머 칼렙을 집안에 가둬버립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 혼자 홀로 탈출해버려요. 한마디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뒤통수를 친 거지.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 영화는요 2015년에 개봉했는데 제목은 엑스 마키나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이후에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실제로 이 영화처럼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이 영화를 봤었을 때 알파고 열풍이 엄청 세게 몰려왔었거든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 인류 대표라고 불렸잖아요. 이세돌 구단을 무참하게 꺾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남자는 사람이나 로봇이나 이쁘면 사족을 못 쓰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17이 폐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폐막한 CES 2017을 보면요. 절대 그렇지도 않은 듯해요. 이 에이바 같은 이쁜 로봇이 나왔나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만간 에이바 수준의 로봇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CES는요, 올해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열렸잖아요. 근데 이번 CES의 주제는요,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있죠. IoT, 그리고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이런 사람들 놀라게 했던 신기술들이 얼마나 제품에 적용됐고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근데 이 CES에서 관람객들을 가장 놀라한 게 뭐였냐면 방금 얘기 드렸었던 인공지능 로봇이었다고 해요. 네.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왔다는 얘기인 거죠. 대표적인 게 놀랍게도 우리나라네요. LG전자가 선보인 가정용 허브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은요, 집사 로봇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모양은요, 눈사람을 닮은 모양이에요. 얼굴이 넓적하더라고, 둥글게. 이 팔뚝만한 크기의 이 로봇은요, 아까 그 넓적한 얼굴에 LED 화면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 내에 웃음이나 슬픔, 놀람,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 같은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교감이 가능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마존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알렉사 있죠. 알렉사를 탑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을 보고 식별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나요? 직장 출퇴근 힘들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집사 로봇 이름이 혹시 데이비드 윤 아니에요? 최순실네 집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개밥 줬다고 막 투덜투덜 대던데. 그 집사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집사 로봇은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요, TV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 가전제품들 이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대요. 또 조명이나 보안 시스템 이것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CES에서 장면 중에 놀라웠던 게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잠에 빠지니까 불까지 끄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집사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유모죠, 유모. 네. 아무튼 이런 장점 때문에 CES 2017의 공식 소식지인 CS 데일리에서 이 LG전자의 집사 로봇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LG전자는 이 외에도 여러 로봇을 또 선보였거든요. 공항 청소 로봇, 잔디 깎기 로봇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더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 로봇들이 이 전시장을 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조만간 만날 수가 있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인천국제공항. 예.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장 테스트를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로봇 만나고 놀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LG전자가 사실 매년 CES 들러리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 이렇게 주연으로 우뚝 서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때마침 세탁기 박사시죠. 이 조성진 부회장이 그룹 부회장과 동시에 LG전자의 수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 한 명 바뀌니까 회사 자체가 완전히 변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삼성전자 얘기보다는 LG전자 얘기가 훨씬 외신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것도 놀라운 반전이죠.
또 로봇으로 주목받은 회사가 일본의 파나소닉. 이 파나소닉은요, 가정용 로봇인 컴패니언을 선보였거든요. 이거는 가정용 믹서기 정도 크기 되더라고요. 네. 근데 모양은 달걀 닮은 모양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엿 먹이려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나? 계란 못 먹는다고?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요. 이 파나소닉이 선보인 로봇은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탑재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화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음성 명령을 내리면 영화가 딱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800만 화소의 카메라도 탑재하고 있어서요, 뭐 일본어라든지 영어 같은 원격 학습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것도 가정에 한 대 정도 있으면 진짜 유용하겠죠? 네. 또 중국 업체 하이얼도 빼놓을 수 없더라고요. 하이얼이 선보인 로봇의 이름은 유봇인데, 이 로봇은 스마트 홈 허브 로봇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로봇도요, 가족들의 얼굴을 모두 인식할 수가 있대. 그래서 나 목마른데 물 좀 갖다 줘 하면 간단한 이런 심부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허브 로봇이라고 했으니까 조명이나 에어컨 이런 것들을 켜고 끌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재미난 것은요, 방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집안에 침입하면요,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가족들에게 문자로 알려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업체가 선보인 로봇도 재밌더라고요. 이 로봇은요, 5 엘리먼트 로보틱스라는 업체에서 선보인 유머 로봇인데요. 이름은 5E 넷리봇. 이 로봇은요, 아이들의 움직임을 따라 비디오를 촬영한대요. 그래서 비디오를 촬영한 것을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전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맘들이 애들 혼자 집에 있으면 걱정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 애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머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라이브 쇼를 하는군요. 애들이 노는 것을. 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상상만 했던 로봇들이 대거 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1가구 1로봇 시대가 다가온다. 진짜 SF 영화 속에서만 봤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거란 얘긴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막 태어나는 애기들은 자칫 사람 친구보다는 로봇 친구와 더 많이 놀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도라에몽도 로봇 아니에요? 그렇죠. 고양이 로봇이잖아요. 네. 친구가 도라에몽이랑 친하잖아. 사람 친구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로봇의 등장이 반가운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CES가 한창 열리던 5일, 일본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일본의 보험회사 중에 후코쿠 생명이라고 있거든요. 이 후코쿠 생명이 보험금 청구 직원 34명, 많지는 않긴 하지만 이 34명을 퇴사를 시켰대. 왜 퇴사를 시켰는지 아세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라고 있죠. 네. 왓슨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탓에 일자리를 잃은 거군요. 그렇죠. 왓슨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체스를 둬가지고 세계 챔피언을 이겼던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런데 왓슨은요, 이 후코쿠 생명에서 누가 다쳤다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 부상 정도, 그리고 그 전에 약물 치료를 어떻게 받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진 절차를 고려해가지고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자동으로 딱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허. 특히 여러 가지 자료나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훨씬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코쿠 생명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왓슨의 AI 구축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유지 보수비가 12만 8천 달러 정도 들 거라고 하는데, 재미난 것은 왓슨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30%나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용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왓슨 도입으로 줄어드는 인건비가 매년 110만 달러, 약 13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생산성은 30%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2년도 걸리지 않아서 이 투자비 뽑고도 남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34명을 자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 때문에 후코쿠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일본 회사들도 고객에게 최적화된 보험 설계를 위해 자동화를 시험하거나 이미 착수하는 단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후코쿠 생명의 얘기는 빙산의 일각이야. 더 놀라운 소식, 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어요.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업체 있죠. 폭스콘. 그렇죠. 대만의 폭스콘은요, 사람 직원의 대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 대부분을요? 그렇죠. 이 보도는요, 미국 IT 전문 매체인
더 비지가 전했는데요. 폭스콘이 중국 전 공장에서 생산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미 로봇도 있대요. 폭스봇이라고 하더라고요. 폭스콘에서 만든 로봇이니까 폭스봇인가 봐. 예. 이 로봇은요, 자체 개발한 산업 로봇인데 벌써 4만 대를 중국 공장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더 비지는요, 폭스콘이 공장 자동화를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내용까지 전했어요. 일단 1단계는 위험하거나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체하는 것. 2단계는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전체 공장을 자동화해서 생산, 물류, 테스트, 검사 뭐 이런 거 다 로봇이 하고 필요한 최소 인력만 배치하는 게 3단계라고 해요. 네. 그런데 더 비지가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여러 폭스콘 공장 중에 이미 2단계를 넘어선 공장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효율화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 3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 중국 폭스콘 공장들이 돌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스콘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100만 명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중국에 이렇게 100만 명이나 달하는 노동자가 폭스콘에서 일할까? 기존에요. 중국의 청두나 선전, 정저우 이런 지역 정부들은요. 폭스콘이 확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대요. 뭐냐면 수십억 달러의 인센티브도 폭스콘에 지급했고요. 에너지나 인프라를 지원을 해가지고 폭스콘이 중국 내에서 아이폰 조립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대신 우리 노동자들 써달라 이랬다는 거야. 아하.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공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노동자 필요 없어. 우리 공장 이제 자동화할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뱉어내야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과연 뱉어낼까요? 아무튼 중국 당국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조만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잖아요. 트럼프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애플 왜 중국이나 대만에서 아이폰 만들어? 미국 내로 들여와. 근데 만약에 로봇을 쓰게 되면 이런 압박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애플 측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쓰니까. 어차피 우린 미국 가도 사람 안 써.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일자리 갈등이랑 맞물려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튈지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언론을 통해서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빙 로봇도 있죠. 요리 로봇, 안내 로봇. 뭐 호텔 같은 데서는 로봇이 안내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이런 로봇들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써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고용정보원이요. 국내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 전문가 21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전체 직업 종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가운데 AI나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5%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해보자면 우리나라 국내 전체 취업자 그러니까 노동자는 2,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3만 3천 명은 지금 당장 로봇의 일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심각한데요. 3만 3천 명이나 일자리를 당장 잘려도 뭐라고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문제는 올해부터 4년 뒤인 202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율이 무려 41.3%로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5년 정도 지나잖아요. 2025년이 되면 대체율이 70.6%가 된대. 이게 어떤 숫자가 되느냐? 근로자 숫자로 따져보면요. 무려 1,575만 7천여 명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2025년이 되면. 네. 아니 그때쯤 되면 인구도 소폭 줄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질적인 근로자, 노동자 수는 더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직업별로도 어떤 직업이 일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청소원, 주방 보조원 아예 싸그리 사라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금속 가공 기계 조작원, 청원 경찰, 펄프나 종인 생산직, 화학물 가공 및 생산직 여기도 90% 이상이 로봇으로 대체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공이나 건축 도장공, 이것도 88% 이상 대체되는 고위험 대체 직업, 이렇게 분류가 됐대요. 반면에 회계사나 항공기 조종사, 투자 신용 분석가, 자산운용가, 변리사, 기업 고위 임원, 대학 교수, 식품공학 연구원, 그리고 반갑게도 큐레이터도 있네요. 우리도 이 방송하는 게 큐레이터에 가까운 직업이잖아. 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튼 이런 직업들은요, 대체율이 30%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로봇으로 대체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별을 받았대요. 물론 이거는 예측이니까 실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지나봐야지 알겠죠. 아무튼 고용정보는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일자리에서 AI, 로봇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용정보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영화 엑스마키나 있죠. 엑스마키나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구해줬다가 배신당한 주인공, 그 심정이 이해가 가. 네. 응? 조만간 인공지능 로봇들한테 이렇게 일자리를 빼앗기니까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일자리를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이런 인공지능 로봇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야 될까요? 막기는 힘들겠죠.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호주의 정치 철학 박사인 팁 던넌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노동 없는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발상의 전환을 권하고 있어요. 혹시 이분 팀 덩컨 형 아니에요? 농구선수?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호주 분이시니까. 아무튼 이 덤넛 박사는요, 로봇이 인간의 거의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일자리가 없을 텐데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다. 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 빨라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겠죠. 이 덤넛 박사는요, 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생존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유급 노동의 논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탈노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탈노동이 뭐냐면요, 사회의 생산적인 일은 기계에게 떠넘기고 인간은 자유롭게 다른 활동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 노동을 안 해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덧넛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잘 수용해서 그 기술을 중심으로 조직화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하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 말은 되게 좋은데 그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덧넛 박사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시민이나 양반들이 일하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래요. 이분은 호주분이니까 양반 얘기는 제가 추가한 겁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노동은요, 시민이 했습니까? 노예의 목이었잖아요. 네. 시민들은 노동을 아예 혐오했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려의 귀족이나 조선의 양반 노동 안 했잖아요. 다들 노비들한테 시켰잖아요. 그리고 양인들한테 시키고. 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노동은 시민들의 임무가 됐다. 또 근면함이 칭송받기 시작했다. 덧넛 박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모든 국민들, 물론 최순실 같은 일파는 뺀 모든 국민들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불과 200년도 되지 않는다. 덧넛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노동에 빠져 있다가 또다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니까 일의 의미가 다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일의 의미가 전환되고 있다. 그렇죠. 아니, 이 일의 의미가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노동의 가치를 폄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덧넛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현대 직장인들 대부분은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인간답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덧넛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요, 노동의 가치보단 자본소득이 더 가치 있는 사회가 벌써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과거의 노동 개념에 목맬 필요가 없다. 덧넛 박사의 논지는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덧넛 박사의 주장처럼
탈노동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재능을 소득을 올리는 데 쓰지 않고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쓰는 세상, 노동 대신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시민들이 그랬듯이 예술이나 교육에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진짜 유토피아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덧넛 박사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조건이 필요하다.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조건은 기본소득이라고 해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탈노동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과격하지 않아?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덧넛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배불리 보낼 것이다. 대신 물고기를 잡는 로봇을 주면 그 사람은 보다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인간이 해왔던 생산, 관리 이런 거를 로봇에게 다 맡기고 로봇이 거기에서 수확한 결과물을 인간들은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차피 생산성 측면에서는 인간이 로봇을 이길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인간은 생산성에서는 로봇보다 뒤지니까 창조적인 것에, 아까 배달의 민족 그 창조 사기 같은 거 말고요. 진짜 창조적인 것에 모든 재능과 역량을 쏟아붓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덧넛 박사의 주장은 그겁니다. 네. 그 역량을 쏟아붓기 위해서 의식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누구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죠. 아까 엑스마키나뿐만 아니라 올해 CES를 보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인지의 관점에서 노동의 미래를 상상하지 말고요. 노동의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생각을 찾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동을 다시 정의하고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제도,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게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그냥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가능한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엑스마키나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까 해요. 막판에 인공지능한테 주인공이 배신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덧넛 박사의 주장을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에이바를, 인공지능을 설계했던 회장이 불순한 의도가 아닌 진정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로 대했더라면 이 에이바가 배신을 했을까요? 물론 이거는 어차피 영화니까 판단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잘해줬으면 얘들도 잘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도 보고 들은 대로 배웠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로봇을 착취할 생각만 했으니까 로봇들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박 PD는 알고 계시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됐죠. 그렇죠. 진짜 10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월호는 완전히 구조되지 못한 채 바닷속에 남겨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오늘 네티즌들은요.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가지고 세월호는 기억이다, 이런 검색어를 스스로 입력해가지고 주요 검색어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 보더라도 실시간 검색어에 수시로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지난 7일 제11차 촛불 집회 참사 생존 학생 9명이 무대에 올랐잖아요. 참사 생존 학생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장혜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를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또 시민들 앞에서 온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구조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받지 않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저희만 살아나온 것이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죄를 지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너희는 잘못이 없다며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고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죄송하고 지금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참 몹쓸 정부입니다. 그렇죠. 이날 촛불 집회에는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 이상은 씨가 등장을 하셔가지고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상은 씨의 히트곡 중에 언젠가는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쵸.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이들을 또 울게 만들었는데요. 이상은 씨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생존자 학생이 언젠가 먼 훗날 18살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노래도 그런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셨대요. 네. 진짜 언젠가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다 밝혀지고 또 미수습자 9명도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인 박근혜 최순실 일파가 단죄받고 재벌들도 정신 차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올 것이라고 믿고는 싶은데요.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안타깝죠.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거니까요. 물론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